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국무회에서 추경안이 추경안이 이 민생회복지원금. 네. 예. 여기 이제 아마 이제 그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네. 보편 차등 지급. 네. 전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주는데 똑같이 주는 건 아니로 차등적으로 주겠다. 일단 이 방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이 대통령이 저 G7 가면서 근데 세금 많이 내는 분들도 조금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하던데 거기에 그 생각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 25만 원 다 주는데 상위 10%는 10만 원. 예,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땐 보편 지급인 것 같고요. 네. 전 국민한테 다 주니까 보편은 네. 맞죠.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급에게 40만 원, 형편이 아주 어려운 이제 기초수급자분들 우리나라에 한 250만 정도 되죠. 네. 그분들에게는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보편 지급과 차별 지급을 합쳐놓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만 그죠? 그죠. 네. 뭐 지금 뭐 어저께 뭐 기자들 브리핑 했다 그러니까 엠버고는 걸려 있는데 뭐 얘기는 뭐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뭐 안은 확정되고 오늘 이제 오후에 국무회의 하고 나면은 이제 확정되는 건데 요게 25만 원씩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 그 등록 기준으로 보면 한 5,100만 되거든요. 그럼 한 대충 13조 정도 나와요. 그래서 13조를 이제 어떻게 나눠서 가질 것이냐. 그럼 총액은 똑같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총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13조라고 보면 돼요. 13조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이건데 이제 상위 10%면 이제 510만 아니겠습니까? 5,100만에 10%니까 510만. 510만에 10만 원씩 빼요. 20원 10만 원씩 빼.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 네. 그 250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눠주면은 한 20만 원씩 나눠줄 수가 있어요. 10만 원씩 뺏어가지고 250만한테 나눠주면 20만 원씩 나눠주면 되는데 역시 두 분은 상위 10%에 들어가나요? 그게 의외로 잘 들어갑니다. 의외로. 아, 그래요? 의외로 잘 들어갑니다. 오. 예, 우리 그 JB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상위 건강보험 10%면 기준으로 하니까요. 네. 그한 연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상위 10%면? 뭐 한 상위 10%면은 그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보면은 한 연봉 한 저희 셋다 9천 들어갑니다. 네. 뭐 1억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들어갈 거예요. 차상위 예, 계층은 예. 중위소득의 절반, 중위소득이라는 게 5천만 명을 줄 세워서 가운데 분의 딱 중앙에 있을 평균 때. 소득보다 낮죠. 그분의 절반이 이제 차상위 계층이고요. 그분들은 40만 원 드리고 그것보다 형편이 어려운 250만 명은 50만 원 드리고. 근데 아무튼 네. 그럼 이런 보편 차등 지급 방안을 두 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실적이고 괜찮은 방안이라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원장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선진국 특히 일본이 쿠폰 지급 많이 하고 이게 현금 지급 많이 했는데요. 일본은 소비가 안 되니까 소비를 진작하려고 네, 그 지역 상품권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도입했었고, 근데 이 선진국에서는 이런 걸 논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줘요. 네. 그냥 다 줘도 어차피 세금에서 누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다 걷어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많이 따라와서 우리나라도 소득 높은 분들은 지금 세금 많이 내요. 아, 잠깐만요. 네. 그 얘기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지원금 받았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연말정산할 때 네.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당연하죠. 잡히나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거를 소득으로 볼 것이냐. 네.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학설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그 내가 돈은 생기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렇지. 그러면 너가 소비 여력이 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그것도 우리가 추정해가지고 과세하자 이런도 있고 가령 이제 요거는 이제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예컨대 뭐 생계급여다 이것도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요거는 국가로 보면은 세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과세할 필요 없다 그거 이렇게 보는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과세 안 합니까? 요거는 이제 과세가 안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과세가 안 돼요. 과세가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뭐 소득이 높은 분들은 소득세율이 이제 40%까지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뭐 소득이 뭐 한 4억, 5억 되는 분들은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25만 원 줘서 40% 과세한들 네.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시는 분들은 세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거기에 올린다고 한들 뭐 15만 원 주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해서 소비 진작하고 예. 경제 성장 견인한다. 예. 자,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13조 원을 이제 소비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밀어낼 수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똑같이 N빵 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주면은 소비가 13조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저축으로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그 저축으로 제일 덜 남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하면은 이제 소득 계층을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서 주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소비로 더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13조를 이제 밀어내는 방식이고 저는 이제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가 사실 쭉 주장해 왔는데 예,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주는. 사회복지 체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우리 체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는 방식을 했는데 지금 방식은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은 상위 10%를 골라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상위 10%를 골라내는 게 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은. 아니 저기 1년에 한 번씩 직장인은 연말 정산하고 네. 그다음에 직장이 아닌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 그거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의 건강보험으로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데 네. 건강보험으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 하위 70% 지급할 때도 건강보험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상위 10% 하니까 쉬울 것 같지만은 이게 5천만 명 우리 인구 중에서 한 3천만 명이 경제활동 하거든요. 네. 2천만 명은 안 해요. 아, 그렇지. 그건 줄 세우면은 일단 3천만 명밖에 줄을 못 세워요. 예. 그럼 나머지 2천만 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남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가구로 세대로 막 묶는 거예요. 막 묶어요.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지냐면은 가구마다 경제활동을 2명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1명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까지 3명이 하는 집도 있고 그러면 이거 가구별로 묶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줄을 세워야 되는 거냐.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다 바꿔요. 균등화 지수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일정 4인 가구 기준으로 다 바꾼 다음에 줄을 쭉 세워서 다시 가구별로 다시 이제 환산하는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균등화 지수도 그냥 이게 학술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요거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그 저항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이비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야 내가 상위 10%야? 이런 사람들 반드시 나오고 그렇지. 야 쟤도 받아? 쟤 벤츠 타고 다니면서 쟤도 받아? 이거 나옵니다. 모르겠지.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론상으로는 차등해서 지급하는 게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구매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체계 그다음에 일반 지급을 그냥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이게 깔끔하고 좋지. 지금 나와 있는 방법은 너무 좀 복잡하다. 좀 복잡하다. 그리고 국민통합적인 관점에서 좋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를 이제 10%를 갈라내야 되기 때문에 1차로 먼저 선 지급하고 추가적인 거를 이제 2차로 지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충 보면은 처음에 한 8조 정도, 9조 정도 나가고 나머지 나갈 때 한 5조 정도 또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파도로 치면은 첫 번째 웨이브가 쭉 파도가 좀 밀려가고 두 번째 파도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 문제가 뭐냐면은 소비와 투자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가 만약에 모래에 빠져 있을 때 하나 둘 셋 하고 영차하고 한 번에 쫙 밀어내야지 이게 빠져나가지. 그렇지. 자 힘을 두 번으로 나눠서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그 효과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 풀어야 된다. 저는 이제 한 번에 이런 스크리닝 없이 한 번에 쫙 밀어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은 나눠서 지금 지급하도록 아마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짚고 말씀하신 싶습니다. 것처럼 진짜 우리 큰 숲이 있는데 어느 한 지점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고 심지어 어떤 한 지점은 타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물 한 바가지 정말 갖다 붓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거기 나뭇잎이 얼마나 더 살아나느냐 지금 봐야 할 정도고, 그러면 얼마나 타들어가느냐 이런 건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수치로도 뭐 은행 연체율 지금 11년 만에 가장 높아지고 있고요. 은행이 떼인 돈 NPL이라 그래서 부실채권 비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어느 한 부분들 지금 소상공인들 그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 답이 나오는데요. 경제 얼마나 물어보냐면 절반은 진짜로 어려워요. 나머지 절반은
정말로 어려워요. 우스갯소리지만 많이 어려운 부분. 우리가 작년에 가처분 소득이 얼마 전에 나온 정부 통계 보니까 1,300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가계부채 2,300조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 가서 아끼고 돈 쓰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소비가 지금 뭐 붙어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힘든데 네. 이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는 여기에 이제 어디선가 소비가 말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크게 근데 전 교수님 말하신 것 중에 정말 공감 가는 게 조금씩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한번 큰 바가지. 근데 이번에 지금 13조 먼저 했고 이번에 이제 현금 지급하는 거 아마 지역 상품권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3조면 22조 정도 하니까 나머지 9조 원은 어디다 풀 것이냐. 네. 이게 22조 원이 공교롭게 우리 GDP의 1%인데 우리가 계엄으로 인해서 날려버리는 돈이 GDP의 많게는 1% 정도 된다. 22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게 딱 맞았는데 그중에 이제 9% 이제 나머지 한 9조 10조 정도 추경 22조 중에 남는 돈은 어디 있을 것이냐. 정말 불효불급한 곳에 이렇게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채무탕감에 또 들어가요. 근데 이 정책만 나오면 댓글에 이제 벤츠 타는 카페 주인만 그 빚 갚아주지 말고 아반떼 타는 직장인 빚도 좀 갚아주라. 이 댓글 늘 나오던데 뭐 이게 진보 정부 들어서서 하는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뭐 윤석열 정부도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 빚이 계속 쌓여서 지금 그게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0조 원 탕감해 주기로 했는데 그 이제 엄격하게 심사하잖아요. 당연히 엄격하게 심사해서 5조 원 탕감해 줬어요. 그 빚들이 계속 가난이라는 게 이게 이자가 붙잖아요. 아마서 올 9월에 거의 49조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배드뱅크 만들어서 캠코 밑에 자산관리공사 밑에 배드뱅크 만들어서 부실 채권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소상공인 빚들도 예, 탕감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것도 좀 심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제가 봤을 때는 뇌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국민 뭐 지원금은 우리가 뭐 찬반도 있었지만은 우리 코로나 때도 몇 번 해봤고 그 다음에 대선 기간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후보들도 많이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익숙한데 지금 그 자영업자들 채무 탕감해 준다는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상당히 그 폭발력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탕감을 안 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뭐 엄청 무겁게 물리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 정서적으로 봤을 때 쟤는 빚을 탕감을 해줘. 근데 나는 안 해줘. 이랬을 때 상당히 이 폭발력이 이 잠재되어 있는 이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채무 탕감 부분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에도 그 김문수 후보랑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물어본 바가 있어요. 뭐 채무 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 채무 조정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나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나가서 채무 탕감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걸로 짚어봤을 때 이번 추경에도 일정 부분 이게 포함이 될 거다.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이때 원칙과 원리가 국민들한테 잘 납득되도록 이제 해야 되고 그 아까 기자님 중간에 말씀해주신 그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가 재정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기재부 홍남기 그 부총리한테 걸려가지고 그 논리에 걸려가지고 그냥 대출을 쭉 해줬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PPP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대출해주고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을 해줬어요. 안 갚아도 되는 걸로. 그래서 그런 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내가 성실하게 이자를 그 기간 동안 납부를 했는데 그럼 나는 그러면 빚 그 탕감 안 해주고 쟤는 빚을 안 갚았는데 쟤 거를 해주는 거냐 그러면은 상당히 열받는 일이거든요 사실요. 그러면은 이자 낸 거는 원금을 탕감해 준다 해서 그동안 성실 납부한 사람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들이 같이 고민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전 그렇게 보고 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갖고 갖고 있는데 한 5천만 원 남았다 저축은행에 그러면 캠코가 만든 배드뱅크에서 그 부실 채권을 3천만 원에 사줄까? 그럼 저축은행 입장에서 이거 떼일 것 같거든요. 그럼 3천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실채권 3천만 원을 갖고 있다가 그렇지. 유예해주면서 저리로 갚아 나가세요 할 수도 있고 아예 이 채권을 소각해버리면 이제 5천만 원 전부 다 탕감해 줄 수도 있는데 신청한다고 다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 거쳐서 하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니 나는 뭐 여유가 있어서 갚나. 나도 엄청 어렵게 갚아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빚을 왜 탕감해.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논리적으로 맞고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경제학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예를 들어 뭐 금융거래 못하는 사람 옛날 신용불량자라고 그랬죠. 지금 신용유의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한 60만 명 되고 대출 안 나온 사람들 저신용자도 한 500만 명이 넘어요.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링 위로 올려서 다시 대출도 받고 소비도 하고 해야 오늘 내 가게에 이분들이 설렁탕이라도 하나 먹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경제학에서는 이분들 어떻게든 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갖고 다시 링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지. 예, 그런 면에서 탕감해 주니까 예,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민생회복지원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전국 일반 국민 25만 원 지급하는 걸 기준으로 합시다. 예. 자, 이걸 받아갖고 이제 그 미덕은 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잖아요. 회식 한번 할까요? 받아가지고. 야, 좋습니다. 어때요? 예.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세에 따라서 엠빵? 예. 뭐 먹을까? 아이고 이 지역 상권 살려야죠. 상암동 지역 상권.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소득이 1분위, 2분위, 그러니까 낮은 분들은 거의 번 것보다 더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 돈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준 돈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뭐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다 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쓰면 나가서 운동화도 사고 손주 뭐 사탕도 사주고 뭐 학원비도 낼 수 있고. 머리도 오랜만에 퍼머도 한번 하고 하면 그게 또 다 다른 분들의 소득이 누군가의 소비는 그러니까요. 시장 경제에서 누군가의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만에 네. 이제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럼요, 네. 그럼 또 뭐 자녀들을 위해서 뭐 옷 네. 하나도 살 수 있는 거고. 네. 뭐 회식은 우리. 제가 이제 요거는 하나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그 게시글 보니까 25만 원을 받으면은 25만 원 다 쓰는데 왜 저축이 남는다 그러냐. 니네들 학자들 이제 뭐 반 이재명 아니냐 막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한 월 100만 원 정도 썼는데 25만 원 쿠폰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125만 원을 그달에 소비를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 보면은 이 사람이 125만 원을 쓴 게 아니고 한 110만 원만 쓰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원래 쓰던 거를 이걸로 소비 쿠폰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5만 원 들어왔을 때 10만 원만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효과가 한 40%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거?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저축이라고 하는 뭉뚱그린 그런 표현으로 돈이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저희가 볼 때 이거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건데 이전 지출의 속성상 가계에 돈이 들어갔다가 지출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그 KDI 연구가 그 민생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효과를 측정한 게 있는데 대략 한 3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가 나온 게 있고 그게 많은 정치인들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희 후배들이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아주 잘된 연구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희 것이 좀 낫다. 또 영업 멘트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금? 거를 한 70%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저희가 잘 쓴다고 영어로 써가지고 정치인들이 영어로 쓴 논문을 안 읽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 팔리는데 여하튼 근데 이게 평소에 돈을 이전 지출 써주면은 그 효과가 한 20% 정도 나요. 효율성이 그래서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위기의 순간엔 70%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 사이 어딘가 저는 40에서 50 정도의 효과를 낼 거라고 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지역에서만 쓰세요. 그리고 석 달 안에 쓰세요. 안 그러면 이거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도록 유도하죠. 그러면 그걸 쓴다고요. 쓰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내가 이번에 25만 원 우리 가구가 4인이면 100만 원 더 받았으니까 100만 원을 다 쓰죠. 안 그러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제가 여윳돈 쓸 수 있는 돈, 다른 원래 있던 돈에서 한 30만 원을 또 아껴요. 우리 국민이나 일본 국민들은.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민들은 다 써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아끼거든요. 힘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잠기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알뜰히 살뜰히 부어라 마셔라만 하지 마시고 받으시더라도 알뜰히 뭐 좀 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원장 기자가 또 부동산 전문아니십니까? 근데 일단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하는데 이게 호감 거래가가 실제로 그런 아니요. 거예요? 실거래가 무섭게 오르고 있고요. 실거래가가? 네. 오. 강남 중심에서 서울 외곽으로 번지는 건
그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고요. 네, 상당히 주의할 만한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게 진짜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건 매우 과장된 것이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이번 주에 서울이 131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야말로 치솟았습니다. 11포인트가 올랐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요 지수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그러면 공급이 없으니까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 미안하지만 올해 서울은 4만 7천 가구가 순증해서 입주합니다. 역대급입니다. 2000년 이후에 네 번째로 높은 겁니다. 공급이 많으면 그럼 집값이 내려야죠. 이거 안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집을 사야 돼.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 거 봐. 그때 안 샀더니 더 오르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심리예요, 심리.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진보 정부라는 이유가 더해지고 게다가 이제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실제 낮아지는 추세니까 여기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불이 번지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이제 제가 늘 지적하지만 이 심리를 누가 조정하느냐. 거기에 물론 아파트 공급이 적으면 이런 심리도 뭐 수요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저는 언론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네. 기자니까. 네. 근데 오늘 아침 기사만 봐도 압구정 2구역 100억 클럽 입성. 이게 이제 모 경제신문의 헤드라인 기사고요. 집값 오른다 하더니 1년 새 11억 원 오른 단지는 이것도 아주 주요 기사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국민들에게 매일 아침 이 프레임을 씌웁니다. 집값 사야 돼. 아직도 안 샀어? 당신 왜 마포 살아? 조금만 더 대출 받으면 여의도로 갈 수 있고 왜 여의도 살아? 조금만 더 대출 받으면 반포로 갈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 이데올로기화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이걸 하고 실제 가격이 올라가고 어떻게 버팁니까? 국민들이 사야겠다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뭐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은 뭐 대외 여건도 그 영향이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집값이 오르는 거는 뭐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왜 그러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그때 돌아온 무슨 모 수석님, 모 수석님이 계신데 그분이 좀 실력이 늘어서 돌아오실 줄 알았더니 옛날 그 실력이었다 뭐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사실은 집값 오르겠다. 왜냐면은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색깔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뭐 재개발 재건축에 약간 그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럴 때 그러면 대출 재고 뭐 세부담 올린다 이런 그 기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공급 측에서 조금 좀 제약이 좀 가해질 거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럼 똘똘한 항체로 모이게 되고 그럼 똘똘한 항체 어디냐? 그럼 강남 3구다. 뭐 목동이다. 아니면 뭐 분당이다.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거기서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이라도 빨리 사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가격 상승이 이제 이 소용돌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권 초반에 좀 실력 있는 분을 좀 앉혀가지고 시장을 좀 안정시킬 필요는 있고 메시지를 좀 잘 내줄 필요가 있는데 벌써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이 정책 서클에서 이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진보적인 분들이 왜 조세 안 올리느냐, 보유세 안 올리느냐, 요 담론이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세제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 네, 나오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정답 아니냐. 그게 뭐 사실 뭐 정답은 맞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잡힌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당분간 안 했으면 좋겠다. 당분간 안 하고 세제 손보는 걸? 세제 손보는 거는 조금 안 하고 오히려 이 강남이나 이 주요 지역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상황하고 조금 나눠서 문제를 좀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 한번 달아올랐으면은
이 대통령이나 이 정치 당국자들이 좋은 메시지를 내면은 사실은 요게 조금 다음 턴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이기 시작하면은 벌써 지금 대출 조이거든요. 감독원에서 조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지금 예컨대 뭐 40년 만기 이 주담대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자가 높은 것들이 나오고 아 그러면 빨리 빌려야지 내가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달리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거 한번 그러면은 멈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 전국민 전국민 뭐 민생회복 지원금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공격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경제팀의 수비 국면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수비할 때 진짜 실력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예, 그래서 잘 좀 대처하면 좋겠다. 그러면 약발이 먹힐 대책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잠깐 지금 말씀하신 그 수석님이 정책실장 되시기 전에 둘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제 의견을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매우 억울해하셨죠. 왜냐하면 뭐 어쨌든 정책적으로 실패했고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잘못한 건데 무슨 정책만 내놓으면 시장이 언론과 합쳐서 그것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다음 달부터 DSR3 도입된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지난 정부가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이제 대출 규제인데 이것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내놓기가 어렵고 실제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래서 좀 지켜볼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책을 내놔라, 정책 내놓지 말아라 말하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공급을 계속 방금 정성호 의원님 가시면서도 그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죠. 공급을 늘려야죠. 여기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 살고 싶어 하니까 계속 공급을 늘려주면 이 수요가 멈추겠습니까? 그러면 목동이 용적률 올려줘서 2만 5천 가구가 이제 재건축 시작합니다. 착공 시작합니다. 그래서 5만 가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여줬습니다. 이걸 10만 가구로 높여주면 이제 좀 서울에 공급이 많아져서 이제 집값이 좀 안정될까요? 우리 마음이 안 잡히는데요. 우리 마음이 안 잡히는데 이 공급이 될까요? 수요를 잡아야죠. 수요를 잡아야 되는데 수요는 그 코어 지역에 살면서 내가 이런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굳이 여기 살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선진국에서 보유세 같은 부담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런던 같으면 150만 파운드 제가 요즘 파운드 화폐 한 1.7배 되나 1.8배 되나 23, 4억이라고 가정하면 어림잡아 이 가구 2주택 사는 순간 취득세 얼마일 것 같으세요? 대충 취득세만. 얼마인데요? 15%예요. 그러니까 30억짜리 사면 4억 5천을 취득세로 내라고 해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좋은데 평범한데 살아. 근데 너가 소득이 굉장히 높아? 진짜 코어 지역에 살고 싶어? 부담해. 그 지대를 사회 공공으로 나누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니 소득이 없는 분인데 왜 그분이 아무 잘못도 없고 가만 앉아 있는데 집값이 10억에서 40억이 됐는데 그분을 왜 쫓아내느냐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럼 100% 이해합니다. 근데 왜 소득이 없는 분이 40억짜리 집에 삽니까? 전 세계 코어 지역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해야 합니다. 공급도 늘려가야 하지만 수요를 억제해야 합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게 절대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수요 억제를 해야 된다. 저는 뭐 저 의견과는 좀 사실 반대인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고 나면은 그리고 애들 뭐 결혼시키고 나면은 큰 집 필요 없으니까 empty nest라고 자기 둥지를 비우고 이제 이 시내 중심에서 바깥으로 이제 이사하는 수요가 은퇴 전후로 해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사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은퇴하면 은퇴할수록 그 코어 지역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병원이나 뭐 친구나 모든 뭐 편의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에 더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깔고 앉아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유동화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이 40억, 30억, 뭐 50억 집에 계시는데 사실은 돈도 별로 없어요. 유동화가 잘 안 되고 있죠. 유동화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소득도 없는데 이제 큰 집에 이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세금을 통해서 나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진짜 어마무시한 왜곡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노인층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네. 이제 그 생활비 이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팔고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던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보유세 같은 걸 점진적으로 올린다면 네. 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굉장히 그 뭐랄까 디테일하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연동돼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 대안을 물어보셨으니까 서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한 450만 명 정도가 집이 고향이 서울에서 올라온 기성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그 중에서 10%만 지방에 내려간다면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팔고 간다면 근데 지방 주택 중에 제가 볼 때는 2억, 3억까지도 일가구 2주택에서 빼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시장 지금 너무 얼어붙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인사가 택시 타고 어딘가요? 포항인가 울산에 되는데 택시 기사분이 혹시 집 찾으면 우리 세 줄 테니까 뭐 아파트인데 32평인데 월세 얼마인데요? 50만 원 어때요? 뭐 이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살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멀쩡한 대도시 아파트가 텅텅 이제 비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그거 왜 1가구 2주택 저는 지방에 1억 2억짜리까지 1가구 2주택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부터 좀 풀어줘서 지방주택도 좀 살 수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이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게. 근데 참 문재인 정부 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정부가 초기에 잡자고 정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을 지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뭐 이런 정책을 합시다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하면 그냥 박살 나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리 2018년도 초반에 재정개혁 특위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6월 달 말 7월 달이 되면은 최초로 이제 종부세 이제 강화 관련된 이제 안이 나와요. 근데 그때 굉장히 미온적인 안이 나왔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뭐 컬럼도 막 쓰고 그랬지만은 조세를 통해서 시그널 주려고 하면은 처음에 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아까 그전에 아까 무슨 뭐 심리 얘기 말씀해 주셨지만은 진짜 우리는 진짜 어마무시한 국가야.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해서 죽일 거 아니면은 그때 이제 뭐 사실 그런 세제가 들어쓰게 되면은 진짜 경제가 참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효과는 순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뭐 어마무시한데 그거를 우리가 다 감당하고라도 하자 그러면 이제 하는 건데 그때 약간 미온적인 안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이거는 지금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네. 그러니까 그 7월 8월 사이에 기억나요. 1억 2억이 금방 뛰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나요. 예. 금방 뛰니까 8, 9월 돼서 갑자기 또 진짜 2배로 강화된 안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제 정책이 어떤 형식을 따라가게 되냐면은 집값은 뛰는데 쫓아가면서 때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거 오늘의 그 최종 결론은 딱 한 글자네요. 확. 민생 회복 지원금도 줄 거면 한꺼번에 확 주라 이거고, 그죠? 조세 정책을 하려면 한꺼번에 확 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아주 점진적으로 왜 원래 조세 정책 핵심이 이제 거의도 모르게 거의들 뽑는 것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고 집 갖고 계신 분들이 무슨 그 투기꾼들도 아니고 투기될 환경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는데 뭐 투기 상황이 만들어지면 시장 경제에서 시장 참여자는 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니까 안 되죠. 근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네, 첫 단추를 끼워서 근데 점진적으로. 가면 45, 50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사실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5억 가던 게 지금 이제 45억 가는데 그분들에게 세금 조금 매길라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사느냐 이 프레임을 언론이 만들 때요. 하나만 더 주택 건설산업연구원 이런 데에 전문가들 박사분들 의견을 많이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연히 그 기사를 보니까 또 이제 거기 원장님 국토부 출신 원장님 인터뷰가 올라가 있던데 건설산업연구원은 대기업들이 만든 연구원입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야기만 하지 않겠어요? 그거 말고 주택산업연구원은 어디서 만든 건지 아세요? 어디서 만드는? 여의도에 있는데. 그거는 중견건설사가 만든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32평 아파트가 32억을 한다면 평당 1억인데 네. 그게 말이 되는 금액이냐 이거예요. 가격이냐 이거야 이게. 아니 저는 그 생각 다릅니다. 우리 정도 경제 규모면
100억짜리 아파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데 100억짜리에 살아 누가. 아니요, 선진국 가면 다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아무도 집을 안 사는 나라조차도 록봉기 가면 100억짜리 아파트 많이 그러면 있습니다. 월 관리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한 소득이 되는 분들은 맨하탄 가면 뭐 주차장도 없는데 200억, 300억짜리 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정부가 신경 쓸 부분은 100억짜리 아파트가 생겼으니 이걸 눌러야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정도 경제가 되는데 최소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90만 가구나 된다. 진보 정부라면 오케이. 네, 이런 걸 신경 써야죠. 인정. 제가 이제 그 조세 전공자로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은 이게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득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유에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저항이 엄청 세요. 돈이 있을 때 돈을 거두면은 예컨대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그러면은 내 양도소득을 들고 있잖아요. 일단 근데 돈은 받았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세금 내라 그러면 욕을 하면서도 세금 내거든요. 근데 보유세는 내가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 조세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이 세요. 근데 그 선진국에서 이게 왜 세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지역세입니다. 요걸 세금을 내게 되면은 우리 지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공원도 생기고 좋은 병원도 네. 생기고 소방서도 생기고 치안도 좋아지고 그게 우리 집값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내게 되면은 우리 지역이 좋아지고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집값으로 이거 자본화라고 하는데 자본화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강남 3구, 양천 이제 성남 이제 분당까지 포함해가지고 거기다가 과세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둘 수 있냐? 그 지역에서는 야 세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 탄력세를 적용할 거야. 이게 노무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맞아요. 네, 재산세를 올리니까 거의 그 지역에 좀 나눠 쓰자. 지역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50% 탄력세를 적용한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세 부담이 더 낮아. 세율이 더 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빨이 잘 안 들어가니까 소위 말하는 종부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세금보다는 어려운 세금이다. 그 종부세를 만들게 되니까 내가 세금 내는데 내가 좋아지는 건 없어. 그러면 이게 조세 이 부담에 대한 저항이 뭐 상당하거든요. 교수님 말씀이 이제 세제보다는 이제 그 공급 쪽으로 대책을 좀 먼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현상 변경이 딱히 뭐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다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 이거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나온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잘 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네. 입장차가 확실히 갈리는군요. 네.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짓자. 서울대 다 원하니까 서울대 정원을 10,000명, 내년엔 20,000명, 내후년엔 30,000명. 좋은 정책인가요? 아무튼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끌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더 오르면 어쩌라는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